그렇습니다. 이번에 또 핵 안보 정상회의에서 네. 또 한일 간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네. 그것도 지켜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히 저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북핵 사태를 통해 본 한국 정부의 위기 관리 능력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좀 비판적인 얘기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가장 큰 것은 대응보다는 사실 예방이 더 필요했었는데 예방에 실패했다. 이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8월 25일 날 그 목함질의 사건 이후 8월 25일 날 그런 그 남북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굉장히 분위기가 고조됐죠. 남북 간에 뭐 굉장히 뭔가 잘 될 것 같다. 그리고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12월 말 통과하면서 예를 들어 그 북중 간의 관계가 조금 개선되는 듯 하다가 다시 또 악화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북한의 수소폭탄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별로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얘기를 안 했죠. 그러니까 예방하는 차원에서 실패했다고 보여집니다. 상황 판단에 대해서. 상황 판단이 굉장히 실패했지만 그 다음 단계에서 우리가 굉장히 일부에서 예를 들어서 위기 관리 대응 능력이 없다. 너무 극단적으로 가지 않았냐라고 말씀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그러한 사실 굉장히 우리로서는 택하기 어려운 대안을 택함으로써 모든 관련 국가들이 같이 갈 수 있는 길을 열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응은 잘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중국을 엮고 예를 들어서 또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굉장히 우리가 좀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든가 뭐 북한에 대해서 대화를 좀 해야 되겠다라든가 이러한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했다면 과연 지금 우리가 북한 문제에 대한 국제 공조와 국내의 공감대가 있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결과론 쪽에서 볼 적에는 나름대로는 대응은 굉장히 잘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외교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뭐 관련국들과 잘 협의를 해서 우리가 예상했던 수준에 뭐 기대했던 수준. 저는 사실 그 안보리 결의안 2270호가 지금 정부가 얘기하기에는 뭐 사상 최고로 강도가 높은 뭐 제재 결의안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거부권,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을 회피하면서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최고의 결의안을 받아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우리가 성과로 보여지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좀 아쉬웠던 것은 막판에 이제 그 러시아가 좀 그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키면서 목리를 부렸지 않습니까? 러시아에 대한 그 관리를 좀 약했다. 러시아도 중요한 플레이어인데 러시아를 좀 관리 못했던 게 하나의 흠이었다라고 좀 생각되어지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위기 대응 능력.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가 뭐 대규모 군사 훈련을 한다든가는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역량을 충분히 보여주고 또한 뭐 사드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비판적인 입장을 제기하고 우려를 제기했지만 그래도 이것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만 상황과 우리의 국익에 따라서 판단할 문제라고 굉장히 원칙에 입각해서 강경한 입장을 취해왔다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방향대로 이 국면을 끌고 갈 수 있었던 것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강력한 의지를 잘 보여주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좀 대응보다는 예방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의 지속성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자 차원의 틀이 필요하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요. 다자 차원의 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에는 이제 두 가지 기구가 있죠. 하나는 이제 전문가 패널이 있고 하나는 그 제재위원회가 있는데 사실 이 제재위원회가 얼만큼 효과적인 위원회인지는 이건 좀 의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유엔 회원국 모두가 그 자기네들이 어떠한 제재를 하고 있다라는 보고를 안 하거든요. 강제성을 하더라도 이게 안 했다고 해서 보고를 안 했다 그래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이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주요 국가들 간에 좀 그 제재의 협의, 비공식적 제재 협의 기구가 필요하지 않냐. 뭐 저도 그런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핵심적인 몇 개 국가들이 모여서 지금 제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어떠한 국가는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든 좀 점검함으로써 그것을 계속 공개해 나가는 그러한 역할을 해줘야지만 이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국가들 좀 더 관심을 갖고 동참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유엔에다 이것을 다 맡겨두고
있을 경우에는 이게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 되거든요. 제재위원회라는 게 북한 제재만 다루는 데가 아니라 유엔의 안보리에서 채택한 모든 제재와 관련된 것을 다 다루다 보니까 물리적으로도 굉장히 사실상 과중한 업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유명무실한 조직이다라고 하지만 유명무실하다기보다는 너무 이 업무가 과중한 부분도 있고 또한 이 사람들이 모든 걸 세세히 다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려면은 전문가 패널이 있어야 되는데 전문가 패널도 이 인원수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완하려면은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역할을 할 수 있는 뭐 미국, 우리나라, 일본, 중국이 과연 참여할까? 저는 약간 좀 하지만 중국에 대해서 제의를 하고 EU, 아세안 뭐 이런 주요 몇 개의 국가들이 있습니다. 호주라든가 그리고 그런 나라들은 그 유엔에서 활동도 매우 활발히 했고요. 제재 전문가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 그룹을 형성을 해서 비공식적 협의를 하는 거죠. 계속. 자, 그럼 어떤 나라의 일방적 그리고 또한 이제 그런 협의의 문제가 있고 지금 각국이 일방적 제재, 독자 제재를 취하고 있기도 하고 어떤 협의를 위해서 제재를 취하고 있는데 그럼 지금 어디에 우리가 지금 취하고 있는 제재에 어디에 허점이 없는 건 아닌가? 그럼 서로 아니면 내가 A라는 제재를 취하면 당신이 B라는 제재를 취하면 굉장히 더 이 상승 자격이 있겠다라고 해서 그런 제재를 서로 잘 접목시켜서 이렇게 패키지화하는 그런 작업도 필요한 거죠. 그러한 면에서는 이제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공식화되기는 힘들 것 같고, 뭐 정부 간에는 예를 들어서 뭐 관심 있는 국가들끼리 모여서 한다든가 아니면 그것을 보조하기 위해서 민간 모니터링 기구가 있다라든가 그런 거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NGO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뭐 중국이 어떤 것을 안 하고 있다라든가 어떠한 행동을 했는데 이것은 결의안의 뭐 위반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그 국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충실히 제재를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굉장히 다자라는 얘기도 있지만 굉장히 다층적인 차원에서의 뭐 국제 차원, 지역 차원, 양자 차원에서 이런 다층적이면서도 다자적인 그런 제재 협의 틀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랑 각국의 독자 제재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사실 북한은 계속 도발을 이어가고 있고요. 비난을 하고 지금 자꾸 이렇게 도발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막기 위한 한국 정부나 아니면 국제사회는 어떤 대북 전략을 펼쳐야 할까요? 뭐 가장 핵심적인 것이 역시 그 군사적 대비 태세죠. 그리고 군사적 대비 태세를 확실히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재를 확실히 유지하려면 말씀드렸지. 이 제재를 우리가 할 적에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할까, 어떤 반응을 할까는 분명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북한의 군사적인 그런 대응,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미 예상했던 바거든요. 분명히 그렇게 갈 것이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충분한 대비 태세를 갖고 있다라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키리졸브 같은 굉장히 우리가 공세적인 그러한 북한에 대해서 그런 무력 시위를 했다면은 지금은 대북 감시 체제를 굉장히 항상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이 대비 태세를 갖고 가야 되는 거죠. 물론 그러다 보면 우리의 군사적인 피로감도 높여집니다. 병사들이 예를 들어서 자기 막사에 와서 쉬지를 못하고 뭐 이 참호 속에서 계속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만은 어쩔 수 없죠. 이거는 누가 오래 버티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의지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저러한 모습을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굉장히 지금 불안하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저렇게 무슨 갑자기 안 하던 로켓 시험도 하고 뭐 이 서울에 대해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듯한 그런 위협적인 걸 보는 것은 결국 그만큼 불안하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지금 가장 심각한 위협을 지금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다.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북한의 실질적인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대비 태세를 보여줘야 되고 또한 우리 나름대로 계속 그 무력 시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아직도 우리가 독수리 연습이 계속되고 있지만 독수리 연습도 계속을 하고 필요하다면 우리도 뭐 방어형 작전을 한다든가 추가적인 군사 연습을 충분히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될 것이고 아마 또 다른 부분에서 이제 경제적인 부분의 여파가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저러한 행동을 하게 되면 외국 투자자들은 한반도가 굉장히 불안하니까 거기 가서 괜찮은가 이런 얘기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한국이 굉장히 물론 이제 이렇게 높은 수준의 군사 대비태세를 가짐으로써 한반도 상황이 안정적이다라는 걸 보여줘가지고 외국인들의 투자자 유커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갑자기 작년에는 메르스 때문에 유커들이 안 왔는데 한반도 상황 불안하다라고 하게 되면은 안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안정적인 상황이다. 그리고 그것은 동맹, 중국, 우리의 동맹인 미국 그리고 중국도 잘 협조하고 있고 한미일도 잘 협조해서 굉장히 견고한 안보태를 갖고 가고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또한 대국민 안심감 아니면은 그 주변국들에 대한 그런 어슈어런스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죠. 그러면 이게 경제적으로 안정된다. 그럼 안보와 경제가 굉장히 안정돼 간다면 북한으로서는 우리 이런 시위를 했는데 이거 효과가 없지 않냐. 그럼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겠다라고 오히려 그럴 때는 이제 북한이 대화의 국면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재는 제재대로 가고 이 안보 태세는 계속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또한 우리의 경제 부분도 안정적으로 지속돼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삼박자가 잘 맞아야 될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 삼박자가 나름대로 잘 맞아왔다고 보여집니다. 네, 대화로 풀어가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일 텐데요. 또 부원장님께서는 4자 회담 한국 대표 사절단으로 참석을 하셨잖아요. 대화로 이 문제를 해결해가는 거에 관심이 크실 것 같은데. 대화를 많이 북한 측하고 해봤는데요. 정말 북한하고 대화하기 힘들다. 단어 하나에 대한 합의를 이끌기 위해서 아마 이것이 우리가 남북 대화나 협상에서 아마 계속 반복되었던 패턴인 것 같은데요. 물론 대화가 중요하죠. 근데 대화가 성공이 되려면은 협상에 임할 때 어떠한 우위를 장악을 하고 대화에 임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4자 회담 때 그래도 북한이 나름대로 우리의 요구에 어느 정도 수용을 한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비밀되기 때문에 공개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것은 그때 북한이 고립돼 있었기 때문에 이 고립 국면에서 좀 나와야 된다. 우리가 자기네들이 절대적으로 유지하지 않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대화에 응하고 거기에 합의를 했던 것이고요. 두 번째 재밌는 케이스가 뭐냐면 그 방코 델타 에이시아에 있는 통치자금 2,700만 불을 동결했을 적에 북한이 미국에다 대고 계속 우리 좀 대화합시다. 대화합시다. 그런 식이었거든요. 굉장히 북한은 물론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푸는 게 가장 좋죠. 근데 이제 대화를 위한 대화 아니면 국면 전환을 위한 대화용이 아니라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가 되어야 되죠. 따라서 지금은 우리가 대화의 문은 열어놓고 있고 북한 스스로 대화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때도 4자 회담이 개최됐을 때도 북한이 고립무원이다 보니까 4자 회담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아직은 적극적으로 대화합시다 이렇게 얘기해. 우리는 항상 입장은 비핵화의 의지를 보이면서 대화의 문으로 나와라라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고 그래야지만 되는 거죠. 또한 그냥 단순히 긴장이 너무 고조되니까 대화로 국면으로 갑시다. 이거는 사실 그것이 바로 북한이 바라는 거죠. 그럼 또 북한 문제 해결의 시점은 또 미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화 자체도 의미를 두는 분들도 계시면은 두 가지를 말하자면 북한이 대화의 필요성을 분명히 느끼도록 해야 되고 대화가 실질적인 문제 해결의 도구로서의 대화가 돼야 된다라고 이제 이 두 가지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북한이 좀 대화의 필요성을 좀 느꼈으면 하는데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지금 북중 관계도 안 좋아져 있고 어느 누구도 지금 북한을 지지하는 국가가 없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조금 지금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외부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은 굉장히 도전적이고 도발적인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내부적으로는 그렇다면 어느 시점에 대화의 국면으로 나갈 것인가라는 것을 아마 고민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연합돼 있고 모든 관련국들이 다 동조를 하고 있고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수록 북한이 대화에 나올 시점은 더 빨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미국과의 관계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북한이 이전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미국에게 평화협정을 제의하는 것 같은데요. 4차 핵실험을 하기 전인 12월에도 미국에게 평화협정을 제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생각도 좀 들고 싶거든요. 근데 사실 그 뉴욕 채널을 통해서 미국 간의 평화협정 얘기가 있었는데 그건 사실상 그거는 일반적인 레토릭인 것 같고요. 네. 정말 북한이 미국과의 평화협정을 원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각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네. 미국에 대해서 북한이 평화협정을 요구하는 것은 주한미군 철수하고 연합훈련하지 말고 한미동맹 파기해라. 미국은 분명히 절대 그건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비핵화의 어떤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행동을 취하게 되면은 언제든지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식으로서는 왜 평화협정을 얘기를 하냐면은 문제의 본질이 한반도의 현재 긴장 상황의 원인이 미국의 대북 압살 정책, 미국의 압박 정책이 원인이다. 네. 우리는 미국하고 평화롭게 살고 싶은데 미국이 압박을 하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핵무기를 갖게 된 것이고 이렇게 도발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미국이 평화협정을 맺어주면 우리 도발 안 한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현 한반도 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이 긴장의 원인이 미국에게 있다. 라는 식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식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책임 전가이고 자신들의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고 정말 미국과의 평화협정을 원하는가? 제가 사자회담을 정말 평화협정을 원한다고 따져보게 되면 안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94년에 제네바 합의를 하면서 각 연락 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했죠. 그래갖고 사실은 벌써 그때 이제 미국의 실무진들이 평양에 가서 대사관 부지도 보고 그럼 그 예를 들어서 그 공관 세우자. 북한이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으로서는 예를 들어서 그 북한 주민들에게 미국은 우리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을 압살시키려고 하고 제국주의, 그러니까 소위 말해 악의 화신처럼 돼 있는 미국의 국기가 성조기가 평양 한복판에서 휘날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과연 어떻게 합리화시킬 수 있겠는가? 근데 이건 진정성의 문제에 있어서 볼 적에 북한이 정말 평화협정을 원하는가라고 볼 적에는 저는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정말 평화협정. 예를 들어서 이미 2005년 9월 19일 날 우리가 맺었던 그 9.19 공동선언에도 평화 문제에 대해서 직접 관련 당사국들끼리 별도의 모임을 해서 논의하겠다라고 합의했거든요. 우리는 좋다. 비핵화 너희가 한다면 평화에 대해서 우리 얘기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일단 입장을 가져갔던 거죠.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저런 평화협정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것은 진정성보다는 자신들의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한 술책이다. 이렇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하고요. 우리는 언제든지 평화의 문제를 논의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너희가 약속했던 비핵화의 문제에 진정성 있는 행동을 보이게 되면 우리는 언제든지 평화의 문제를 얘기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이제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평화의 당사자는 남북한이 돼야지 왜 미북 평화협정을 하자는 거냐. 결국 미북 평화협정이라는 것은 한미동맹 파기를 갖다가 전제로 해서 하자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12월 달에 이제 북한이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는 한 번도 평화협정 하자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중국이 평화협정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으로서 이제 그 상황 관리가 필요하니까 항상 이제 중국의 입장은 북한의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면 굉장히 자기네들은 고립돼 있고 강대국에 둘러싸여 갖고 미국이라는 세계 유일 초강대국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요청을 안 하겠는가. 그렇지만 미국은 과거 기록을 보면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서 북한에 대해서 평화 보장을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서신으로까지 보장을 해주겠다 그랬고 미국은 평화협정이라는 걸 맺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관계 정상화. 그러니까 미국은 핵 문제를 해결하고 너희가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한다면 우리는 관계 정상화 얼마나 하든지 할 수 있다. 좀 유연성도 더 보여줘 왔죠. 전략적 인내를 갖고 유연성이 없었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상 굉장히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요구하는 걸 상당히 좀 낮춰왔습니다. 좀 줄여왔죠.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핵시설에 대한 사찰도 받고 이런 걸 해야지만 우리가 평화의 문제를 얘기할 수 있다 얘기하다가 이제는
영변 핵시설을 폐쇄하고 동결 상태만 유지하면 일단 평화의 문제는 얘기할 수 있다. 라는 건 상당히 미국으로서는 이 나름대로 인게이지 하려고 노력을 해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 평화협정 문제를 굉장히 잘못 건드리면 뇌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제 우리로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우리 안보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동맹의 유지인데 한미동맹이 없어진 상태에서 북한과 미국이 평화협정을 맺어지고 하게 되면 결국 우리의 안보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문제에서 우리로서는 굉장히 이 문제를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쉽게 표면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일부에서는 미북 평화협정 맺고 뭐 불가침 조약 맺고 남북 간에 맺으면 다 해결된 것 아니냐. 그럼 미국 조야에서는 그럴 겁니다. 한미 간에는 무슨 동맹이지만 예를 들어서 북한과도 무슨 관계 정상화를 했고 네. 평화협정까지 맺었는데 그럼 주한미군 못 털어두지? 그럼 뺍시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안보 태세 같은 경우를 그렇게 쉽게 이 협정에다 모든 것을 맡길 수는 없다. 그리고 북한이 정말 평화협정을 원한다면 스스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면은 그 결과로서의 평화협정을 얘기를 해야지. 네. 소위 말하는 이 출구론의 입장에서 평화협정을 얘기해야지 들어가면서부터 먼저 평화협정 맺어놓고 합시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것은 얘기가 안 된다고 보여지죠. 그래서 우리가 평화협정을 논의하면서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네. 그래서 그 미국 캐리 장관이 전 평화협정이라고 얘기했다는 것에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사실은 이제 미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평화 체제에 관한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평화 협정보다는 좀 큰 틀이죠. 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그 조약도 있을 것이고, 그걸 보장하기 위한 제도도 있을 것이고, 어떤 절차와 규정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좀 더 포괄적인 틀의 얘기를 하면 모르겠는데, 평화 협정이라는 건 바로 굉장히 그 일부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왜 평화 협정을 얘기했는가? 그래서 약간 뭐 이렇게 대화를 좀 미국 측에 있는 당국자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그건 아니다. 우리의 입장은 평화 체제에 관한 항구적인 평화 체제에 관한 논의를 할 수 있다. 과거의 입장에서 변한 게 하나 없다라고 다시 이제 재차 설명하면서 확인해 주곤 합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에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핵 보유로 귀결되는 것 같은데요. 네. 부원장님께서 핵 확산 방지 관련 연구를